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카펜터입니다. 이인식과 함께하는 신화북토크 6번째자 마지막인 에피소드 6번째 시간입니다. 에피소드 6번째 4부 대동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얘기인데요. 중국의 이상사회를 쭉 이제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소급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중국의 이상사회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그 당시는 원시사회죠. 문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원시사회에서 중국 사람이 꿈꾼 이상사회의 대표적인 게 소국과민과 지덕지세입니다. 이 소국과민은 한문 그대로 작은 나라, 적은 백성, 그러니까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은 그런 이상사회를 노자 도덕경 제80장에 소개를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 그나마 있던 문명사회하고 일부러 단절이 돼서 조그만 데서 모여 사는 그런 세상, 즉 문명이 지배하는 현실사회하고 경절된 그런 소국이 목가적인乡촌, 그 마을, 시골 그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남는 것은 덜어주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서로가 평균주의라는 표현인데 즉 평등한 거죠. 똑같이 나눠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꿔가지고 착취도 없고 압박도 없고 지금도 우리 꿈꾸는 그런 세상이 그때도 꿈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노동하고 똑같이 나눠 먹고 그런 원시사회를 꿈꿨던 게 이게 바로 노자의 이 도덕경에 나옵니다. 두 번째 중국인 아주 고대 중국인이 꿈꾼 사회가 지덕지세, 덕을 가진 덕인들이 다스리는 덕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 이게 지덕사회를 꿈꿨어요. 그건 뭐 지금도 우리가 꿈꾸는 사람 똑같다고 보는데 그 덕인은 뭐냐? 쓸데없는 생각으로 잔머리를 안 굴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때 이런 사람들, 남을 돕고 나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꿈꾼 게 바로 지덕사회인데 지덕지세인데 이게 이제 중국말로 한문을 섞어 쓰자면 무하유지향, 이게 무슨 뜻이냐? 어디에도 있지 않은 것 떠오르신 게 있죠. 토마스 뭐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아무데도 없는 좋은 것. 그래서 무하유지향이란 말이 중국식의 유토피아를 표현하는 건데 이 무하유지형 아무데도 없는 이 곳은 뭘 하느냐? 무의자연, 사람들이 아무 짓도 않고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자연에 따르는 겁니다. 그 세상 그건 정말 참으로 행복한 곳이다. 그래서 만물과 함께 인간이 어울려 살고 우리 모두가 자연으로 회귀하는 지금 뭐 탄소중립 얘기나 기후위기인데 그때 그런 말이 없었죠. 그 우리가 지금 꿈꾸는 탄소중립 사회는 바로 이런 사회를 꿈꾼다고 저는 감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지덕지세에서는 사회는 풍요하고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생활은 안락하고 재산은 모든 사람이 공유해서 사회재산이 없고 돈이 없고 사심과 욕심 이런 사회를 꿈꿨습니다. 중국인들의 꿈꾼 이상사회인데 이거는 장자가 쓴 책의 응제왕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중국의 아주 고대 중국인들이 꿈꾼 이상사회 두 가지다. 소국과민과 이 지덕지세다. 그래서 이게 그 이상향으로 제시되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제인 대동이 등장합니다. 대동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자꾸 들먹거리는 그런 아주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 같은 게 되는데요. 대동을 제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동은 애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애기 애운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애운편은 A의 범절 그 A의 기원과 운영에 관한 논술을 해놓은 책인데요. 이 동이 재밌어요. 동. 광주 5.18을 대동사회 뭐 구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동이 뭐냐? 더불어 다 같이 일이 있으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음식이 있으면 다 나눠 먹는. 그 5.18이 광주 그랬다고 얘기들 하죠. 그 대동이 다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오늘날 꿈꾸는 민주사회가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대동을 정의한 구절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한자로 107자밖에 안 돼요. 그걸 이제 그대로 대동사회 어떻게 나오냐면 대도, 큰 도죠.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에는 공의가 구현, 공적인 뭐 이렇게 구현된다. 현자, 현명한 자를 지도자로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수여하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친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걸 싫어하지만 반드시 사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냥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남을 해치려는 음모가 생기지도 않고
도적이나 난적도 없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바깥문을 달 필요가 없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대동이라 한다. 이게 대동이 바로 중국식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모 유토피아와 잠깐 비교를 머릿속에 한번 해보세요. 좀 달라요. 토마스 모 유토피아는 일부러 사회제도를 인위적으로 고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도가 등장하고 덕이 등장하고 의가 등장하고 역시 동양사상은 다르다 해서 이 대동사회는 중국인들이 꿈꾸는 이상서 유토피아를 우리가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재산은 공유, 공동으로 노동, 평등하게 공유, 행복이 충만한 사회. 음모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근데 이게 이제 대동 이 애원편 대동이 아주 유명한 정말 하나의 그 마스터피스, 정말 성인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기껏해야 한자 107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는 한 소설인데 107자로 중국인들이 자기 이상을 실현하라고 꿈꿨는데 이게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냐? 후대들이 고대 인민이 추구한 이상사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총괄 집대성한 글이라고 평을 합니다. 더 멋있는 평은 뭐냐? 제가 따온 문장인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부패일소, 사회 진보를 쟁취하는 사람들을 고마는 한 폭의 빛나는 깃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중국의 오늘날 이상사회의 꿈꾸는 공산주의까지 포함된 모든 그 사회주의 생각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바로 이 107자로 설명된 대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사회, 이걸 흉내내 가지고 국내 정치인 한 두세 분이 대동경제란 말도 했고 뭐 대동정치에서 즉 대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동사회를 이제 이렇게 실현했다고 하니까 잠깐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등장하는데 그 천주 전국 시대의 대표적인 그 이상사회가 둘이 등장합니다. 그 열자라는 그 책에 나온 이상국가는 뭐냐면 두 개가 나와. 화서씨의 나라와 종북국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신화를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소개를 하는데 이제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유토피아 요소라기보다도 좀 그런데 이 화서씨의 나라는 중국 서북쪽 수천만 년 되는 곳에 극락이라 부를 만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낙원에 이름도 없고 그저 성씨가 화서씨라고 하는 소녀가 살았어요. 근데 그 화서씨의 나라에는 우두머리가 없어요. 백성들은 다 같이 욕심이 없고 자연에 따르고 정말 이건 이상사회죠. 배반할 줄도 모르고 남을 편애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더 재밌는 건 물에 들어가서 빠져도 죽지를 않아요. 이런 세상을 그 열자에 소개가 됩니다. 또 하나 종북국이 종북하면 떠오르죠. 끝에 있는 북쪽 나라 즉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린 다음에 천하를 돌아요. 중국 천하를 도는데 눈이 많이 쌓인 북쪽 나라 황해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북쪽으로 갔는데 거기 도달한 나라가 바로 종북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가장 먼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한번 가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가보고 싶을 텐데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사람들은 100년을 살아요. 100년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좋은 조건에서 오래 살 수밖에 없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고 늦거나 슬픈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나라의 우두머리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 무병장수, 불로장생 이런 게 다 이상사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이상사회를 알린 사람이 누구죠? 바로 도연명의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는데 그 중국 이상사회 문학을 펼친 사람이 이 무릉도원인데 이것도 별로 길지도 않은 그런 그 글인데요. 잠깐 제가 유치를 잃어버렸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잠깐 어디 갔는 거? 그림이 제가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여가지고 그림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무릉도원을 아까 그림을 찾고 있는데 안 보여가 당황해가지고 여기죠? 어디죠? 그게 무릉도원인데 아까 앞에 뭐 보고 있지? 안 보고 있나 앞에? 이거 보고 했죠? 보고 설명드렸죠? 무릉도원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중국의 이상사회를 문학으로 지금까지 상상력이고 또 문학으로 사람 이름을 걸고 작가가 문학으로 발표한 첫 번째 사례이고 동시에 중국의 이상사회를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무릉도원이죠. 무릉도원은 거의 뭐 우리 일반 용어로 이제 채택이 되는데 그때 왜 이런 무릉도원이 등장해 사회적 배경을 설명드리면 난세였어요.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우면 어떻게 되죠? 다 숨어요. 시골로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 데로. 그래서 도연명 역시 공무원이었는데 관직을 그만두고 스스로 농사지로 들어가요. 농사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즉 인간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세외도원이라고 하는데 세상 밖에 있는 복숭아밭인데 그 복숭아밭이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현실 도피한 지식인들이 그 무릉도원을 이제 도연명이 작품으로 남겼는데 그 무릉도원의 줄거리가 뭐죠?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그 무릉이라는 지역의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계곡을 따라가다가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호련히 복숭아가 많은 숲을 발견했는데 거기 갔더니 정말 천하에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 자기가 볼 때 이건 뭐 별천지예요. 근데 그 중요한 얘기 나오죠. 그분들이 그러죠. 당신 세상에 돌아갈 때 여기 왔다 갔다 얘기를 하지 마라 하고 끝나는데 그 무릉도원. 그래서 우리가 속된 세상과 아주 다른 별천지를 우리가 무릉도원 하는데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릉도원만이 이제 중국의 그 위상사회를 소개한 문학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아는 숭어전. 숭어전은 뭐 삼국지 못지않게 많이 읽힌 책인데 그 숭어전에 뭐가 나오죠? 양산박이 나오죠. 바로 양산박이 유토피아예요. 양산박에 의로 뭉친 108인의 영웅들이 모이죠. 거기 모여가지고 서로 성씨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가족처럼 사는 그 양산박. 그 수호제는 등장 양산박이 바로 유토피아다. 왜냐? 봉건주의 계획의 착취를 받아서 다 숨도 못 쉬는 사는 세상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투쟁하는, 농민의 투쟁을 나타내는 그 소설. 그래서 그 양산박이 중국의 유토피아를 하나 상징하는 그런 장소, 위치, 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진짜 이제 중국의 유토피아 문학에서 한국에 별로 안 하죠. 진짜 유토피아 문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경화연입니다. 경화. 말 그대로 거울 속에 있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화가 중국 이상사회의 심볼, 아이콘, 꽃이에요. 그래서 거기 경화연에 등장하는 이상사회를 군자국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사회 경화연을 소설로 쓴 사람이 이여진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불운했어요. 평생을 그 미간 말직에 있으면서 출세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중국 역사, 중국의 유토피아 문학의 최고봉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번역판이 나온 걸로 아는데 이게 1828년에는 장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에 의하면은 그 여자들, 부녀들 얘기가 100편이 소개돼요. 부녀들 얘기가 100가지 얘기가. 그러면서 그 부녀들을 입을 통해 가지고 간환, 궁핍, 또 뭐 압박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가는,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봉건사의 병폐를 이렇게 해소하면서 새로운 세상 꿈꾸는 그 세상이 뭐냐면 군자국입니다. 군자국. 군자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요. 그 물건값을 살 때 돈을 더 줘요. 그런 정말 꿈 같은 얘기가 등장하는 게 경화연인데 이 책을 쓰는데 이여진이가 30년간 집필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요. 저희들은 뭐 1년이면 뚜닥도 책을 쓰는 게 흔한데 30년간 집필한 책이고 또 이분은 이런 명작을 남겼어도 세상에 아무런 출세도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세상을 살다 갔다. 그러나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경화연은 중국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그런 위상사회를 꿈꾼 그런 명작으로 돼 있고 이게 문학과 사상에선가 번역판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아까 그 우리가 서양의 유토피아 때 그 얘기 드렸죠. 그 로버트 오웬이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뉴 하모니라는 그 산업 그 공동체를 만들었고 또 에티엔 카베가 이카리아라는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동체를 만든 실험을 한 건 대단한 거죠. 문학으로 자꾸 말로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직접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중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하시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양반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웃사이더, 나쁘게 또라이예요. 그 중국의 봉건 사회에서 그 시대에 거역했던 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면서도 좀 이 시대 흐름에 거역하는 걸 보면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갖는데 그 봉건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글쟁이가 그 시대를 고발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시문입니다. 하시문. 정말 대단한 사람. 이 사람 정말 천재였다면 천재. 천하의 기재. 그래서 이 사람이 30살에 자기 고향에다 취하당을 만들었어요. 취하당. 이건 뭐냐면 종족끼리 같은 같은 뭐 친척 그런 종족 단위로 실험을 추정한 최초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봉건 통치의 그 착취 그런 걸 다 거부하고 했는데 결국에 말로가 좋겠습니까? 결국 63세에 곤욕을 치르고 옥중에서 참혹하게 죽었어요. 맞아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그 시대를 고치려는 사람은 다 이렇게 비참하게 말로가 비참해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도 자, 이 최하당 하시문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아픈데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면 인의, 어지린자 의로 인의가 있고 인의가 있어야 사람이다. 사람답지 못하면 불인하고 인이 없고 사람답지 못하면 불의하다. 불인하면 사람이 아니고 불의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금수 짐승이다. 그래서 인의가 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즉 마치 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박해사상 그 이 하시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취하당이라는 그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결국 나중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취하당은 뭐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종족을 모아서 화목을 도모하고 서로 가르치며 살자. 종교 단위의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 종족의 의무교육을 시켜요.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을 존중하고 의를 지키고 정말 유토피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도를 했는데 집단 생활을 한 거죠. 근데 몇 년 못 했어요. 그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게. 국가에서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도 오래 가기 어려운데 그 한 개인이 몇 명 모아서 생각을 펼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취하당이 왜 중요하냐? 그 생존 시기가 토마스 모어하고 비슷해요. 그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써서 그로부터 유럽의 유토피아 사상이 펼치기 시작했는데 벌써 중국은 직접 유토피아를 실험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왜냐? 우리는 맨 서양, 미국 뭐 영국 공부만 해가지고 동양 공부는 모르는데 저도 이거 특별히 강조하는 게 제발 우리도 중국 공부 좀 하자. 그럼 이런 위대한 성학자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저 로버트 오웬의 뉴 하모니 맨날 그거 읍지로 다니는데 제가 오늘 이후로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취하당 잊지 마시고 하시문일 잊지 마시라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유럽 유토피아를 최초로 실험한 사람이 누구였죠? 로버트 오웬 뉴 하모니였는데 그 뉴 하모니는 뭔데 270년이 앞서요. 정말 중국이 정말 대단한 동양도 이렇게 대단하다는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표를 보십시오. 지금 한 대동사회를 이게 중국의 유토피아하고 이쪽 유토피아를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시면 우리가 맨날 유토피아 하면 토마스 모어만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나오는데 제가 책을 좀 썼습니다만 제 쓴 글 중에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목에서 160편이 중고등학교 책에 실렸는데 그 글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유토피아예요. 그렇게 유토피아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과에서 중국의 대동사회는 별로 언급 안 합니다. 이건 좀 잘못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비교하는데요. 자 보세요. 기원전 5세기에 도덕경, 노자, 도덕경, 서국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애기가 등장해서 공자의 대동 그러고 나서 세계 유토피아의 최고봉이라는 플라톤의 국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이 앞섰습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422년에 도연명의 도화관계가 등장합니다. 무등도원이. 그리고 한참 있어요. 1000년이 지나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토마스밖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연명의 무등도원보다도 1000년이 지나야 나오는 게 토마스마 유토피아예요. 1000년이 이게 말이 1000년이라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다 도화원기 별로 얘기 않고 토마스마 유토피아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켜요.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일부러 제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최하당 그럼 하심이 최하당이 1946년이니까 유토피아 30년밖에 뒤에 안 일어. 근데 토마스 뭐 유토피아를 머릿속에 굴려서 알았는데 이 하심은 최하당을 실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30년 뒤에. 그리고 또 설명드리는데 로버트 웨인이 미국에 만들려고 했던 그 유토피아 공동체 뉴 하모니가 1825년이니까 하심은보다 벌써 170년이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대동을 일부러 설명을 올리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 제가 대동을 지금 신화폭독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동을 일부러 설명드리는 건 이렇게 동양이 사상적으로 결코 서양에 뒤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리나라 빠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세 번을 소개할게요. 생각했다 하나가 그 궁예의 저기 미륵 세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광조의 도덕국가, 그 마지막에 최지웅 동학사상을 이 세 분을 제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그 선조들 중에 이상사회를 꿈꾼 분이 많죠. 저기 신라 때 자장, 뭐 보살, 자장, 뭐 스승 많아요. 또 홍길동, 허균 많은데 저는 세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예, 지금 우리 김영철 타렌트 사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도 유명한 사진이라 이걸 해요. 궁예 나왔네 할 텐데 이 궁예가 아다시피 여러분 후거우리를 만들었고 자기 스스로 미륵불로 자처했죠. 미륵이 뭐죠? 아직 부처가 안 돼. 현재는 부처가 안 돼. 보살이지만 다음 생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생을 구하겠다는 미래의 부처를 미륵. 근데 그 궁예의 사상은 미륵 신앙입니다. 미륵 신앙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래 전통적인 사상인데 뭐냐면 지금 세상이 어려워. 살기 힘들어 죽겠어. 그러나 언젠가 미륵이 나타나 우리 구해줄 거야. 천년왕국과 비슷해요. 기독교의 천년왕국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 와. 그렇게 살아야 살죠. 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불쌍한 민중들이 현재는 못 살게 죽겠는데 내일이면 나아지게 그런 그 하나의 꿈을 실현하는 그 상징이 바로 이 미륵입니다. 그래서 미륵 사상이 이제 불교에서 나온 하나의 메시아 사상인데요. 그래서 미륵 세상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서민들이 꿈꾸는 그 미륵 세계는 뭐냐면 도둑놈도 없고 원수도 없고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다 잘 살아. 다 존경해. 그 미륵 사상을 미륵 신앙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람이 바로 궁예입니다. 우리가 궁예를 하면 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상사회로 볼 때는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서 미륵 신앙이 현실 사회에 될 수 있다고 하고 다닌 인물이 바로 이 궁예입니다. 그래서 궁예가 그런 얘기를 정토, 좋은 세상이 온다. 그래서 그 궁예 이후로 이렇게 이제 미륵 사상이 우리나라에 좀 퍼졌다고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그래요. 한국의 미륵 나타날 일도 없고 앞으로 나타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한국에서 미륵 안 나타나요. 그런 이상사회는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궁예의 미륵 세계가 바로 역사 속에서 저는 그 자장 스님 이후로 두 번째, 물론 원효 스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속세에서 이 민중들의 아픔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상사회 생각은 바로 이 궁예의 미륵 세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 정치적인 얘기인데 조광조는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워낙 박해받고 원래 그 드라마에 많이 나와가지고 뭐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인데 이분은 그 나무 이파리에 주초 유황 거 해서 홍고파가 죽이잖아요. 그 조광조가 38세에 이제 그 모략당해 죽는데 그 사람은 이제 유교 국가 공자의 말씀 그대로 따르자 도를 지키자 그러면 그런 도덕적인 세상이 될 거다 해서 그 조광조가 도덕국가 이건 좀 꿈 같은데 그래서 이제 도덕국가는 너무 비현실적이라 결국에 그 당대의 훈구파들한테 모략당해 죽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 유토피아의 인물로 저는 최재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재우는 아다시피 후천개벽이라는 용어로 등장한 동학사상을 만든 분인데 이 사람은 원래 망한 양반 집안의 아들을 태어나 과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어서 세상을 떠돌이 돌아다니면서 스스로가 입산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1860년에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죠. 동학사상의 근본이 뭡니까? 시천주. 시가 뭐죠? 모시다. 천주를 모시는 사람. 천주가 누구죠? 이 양반들 얘기는 절대자, 또 초월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 이 천주를 모시는 건 시천자인데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이 돌아가는 자는 항상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시천주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학 사상의 근본이 시천주 사상인데 그 동학 사상에서 꿈꾸는 이상사회는 뭐냐면 바로 후천 개벽입니다. 개벽이 뭐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뭐 천지개벽, 우주개벽하죠. 그럼 개벽이 일어나기 전을 뭐라 그러죠? 선천. 개벽이 일어난 다음은 후천. 그 선천은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이 선천, 개벽이 일어나서 선천, 어지러운 세상을 끝내고 후천, 정말 꿈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게 소위 그 후천 개벽, 최재우 동학 사상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천, 그러니까 지금 이조 시대 봉건 사회에 얼마나 농민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이 선천 시대를 내가 끝내주겠다. 그러니까 동학교를 믿자. 동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같이 천지개벽, 그래서 후천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그 최재우의 이제 얘기고, 그 후천 개벽 정말 이상적인 세상이 오면은 우리 모두가 다 군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고통을 받던 농민들한테 희망을 준 게 바로 이 후천 개벽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국 또 한국의 그 몇몇 그 유토피아 문학 사상을 소개했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우리 신화 북토끼 정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이니까 제가 꿈꾸는 이상사회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상사회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새겨 있는 표인데요. 그 제목이 ABC 혁신국가입니다. A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중심.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인공지능에 뭐랄까 수렁 뭐 어떻게 그게 트렌드에 빠져가지고 온 나라가 돈을 막 넣고, 어떤 사람은 뭐 인공지능 뭐 전부 100만 명이 투자해서 정말 듣도 보도 말들이 돌아다녀요. 저도 개인적 의견이 많습니다. 공적으로 제가 말을 조심하는데 어떤 인공지능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떻게 거역할 수 없어요. 그 됐고, 그럼 이제 안 된 게 뭐냐? C, 문화기술도 됐어요.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왔는데 그 컨텐츠를 개발해서 BTS, 뭐 블랙핑크 이런 게 이제 막 전 세계적인데, 그러니까 문화기술은 조금 됐는데 덜 됐지만, 근데 A하고 C는 됐어요. 그러니까 A는 인공지능 중심 디지털 전환, C는 문화기술 중심 이번 전 하나가 빠졌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요. 과학자로서 5년 내에 잘못하면 또 코로나가 같은 게 또 와요. 앞으로 계속 와요. 그리고 또 기후위기, 탄소중립, 2050년까지 한다는데 뭐 재생에너지, 마리배. 근데 지금 보면 방법이 없어요. 기존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자꾸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ESG란 말인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다. 하나 원자력. 원자력 정책입니다. 근데 저는 원자력이 아니면 탄소중립 못 간다고 봐요. 그다음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한국에 안 맞아요. 땅이 좁고 바람도 안 부는데 지금 막 땅을 파대고 풍력, 태양열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러면 원자력도 지금 정책 쟁점이 돼 있고 해야 하는데, 뭐 소형 원자력, 뭐 모듈 원자로 SMR도 지금 국회에서 쟁점이 돼서 통과되니 마진다. 그것도 그러고, 또 재생에너지도 지금 온통 뭐 파헤치고 땅 파고 원데 그러고. 그래서 저는 산업 생태계 자체를 저탄소로 만들고 싶다. 그게 바로 이 정색기술입니다. 정색기술은 브루테크놀로지에서 자연을 모방해서 자연의 지혜를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BC, 좀 더 정리하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전환, B, 전세기 중심의 상태적 전환, C, 문화적 중심의 인본 전환. 그럼 세 가지가 뭐죠? A가 뭡니까? 기계, 인공지능 기계잖아요. 기계 중심 기술. B가 뭐죠? 자연 중심 기술. C, 사람. 그래서 기계나 사람이나 기술이 다 같이 평화 공존하는, 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선진 문명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 나가야 할 길이 아니냐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다녀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ABC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화 북토크 설명을 드려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